자, 우리 문학 좀 필 건데, 자, 오늘은 현대시 할 겁니다. 168쪽을 펴주세요. 168쪽. 자, 피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나와 있지. 요거랑 뒷장에 펴볼래? 자, 뒷장에 초혼이라고 보여요? 오늘 요거 2개 들어갑니다. 2개. 자, 일단은 이 빼앗긴 들부터 봅시다. 자, 여기 작품 개감부터 봐봐 얘들아.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낭만적, 상징적. 이게 다 필요 없어. 여기 주제만 배우잖아. 주제는 국토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비통한 현실이래. 그러면 시대 상황이 언제겠니? 일제강점기죠. 일본에게 국권을 뺏겼을 때. 자, 특징. 자, 1번의 별표.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여 국토애가 뭐야 얘들아? 국토애가 뭐야? 우리 땅에 대한 사랑. 알겠니? 그래서 국토애를 표현했고, 상징적 표현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주제를 부각했대. 이것도 별표. 자, 그리고 3번. 각 연의 행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내용이 심화되는데, 이를 뭐라고 하냐면 점층법이라고 불러요. 써놓으세요. 점층법. 점층법. 자, 다 체크했으면 이제 우리 1등급 노트 쪽으로 좀 가보자. 내려감이 있을 거야. 자, 1등급 노트 쪽 가보세요. 자, 보자. 자, 1번. 첫 번째 시어의 함축적 의미 나와 있죠? 요거 요렇게 묶어봐. 이렇게 묶어봐. 첫 번째, 빼앗긴 들. 야, 빼앗긴 들이니까 뭐겠어?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우리 조국의 현실이야. 알겠죠? 그다음 봄, 조국의 강복이래.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이 작품의 뭐야? 이 작품의 주요한 내용과 주제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일제의 억압적 폭력 앞에 힘을 잃어버린 조국의 현실이래. 자, 그리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서름이 뭐예요? 서름. 서러움이야. 슬픔. 봄의 자연이 주는 기쁨과 현실 속에서 겪는 시대적 고통에 따른 슬픔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대.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의 광복을 생각하면 슬퍼, 기뻐? 광복을 생각하면. 얘들아,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했어. 그러면 기뻐, 슬퍼? 기쁘겠죠. 독립했으니까. 맞아? 근데 현재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이야. 그러면 슬퍼, 기뻐? 슬프잖아. 그거를 푸른 웃음과 푸른 서러움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가로치고 역설적 표현이야. 역설적이야. 기쁘면서 슬프고 슬프면서 기쁘다고. 그러면 서로 모순되잖아. 그게 역설법이지. 자, 다리를 절면서 하루를 걷는다. 화자의 정서가 불균형함을 보여주는, 자, 이런 부분이 외면으로 표출이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불안정. 화자의 정서가 불안정하다고. 자, 그래서 이거 우리 다 저기서 볼 거예요. 이런 내용들. 자, 이제 두 번째 2번. 시상의 흐름은 전후 관계에 따른 대칭 구조를 띠고 있대. 자, 이렇게 묶어봐. 자, 이 작품은 총 1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은 질문이 나와요. 질문 별표. 그리고 2, 3년은 화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4에서 8년은 봄을 맞는 국토의 모습, 그리고 9에서 10년은 화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요. 11년은 뭐니? 대답이야. 그러면 몇 년에 대한 대답이야 얘들아? 몇 년에 대한 대답이야? 1년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몇 년에 나오는 거야? 11년에 나오고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봐봐. 이 4에서 8년을 기준으로 위에는 시상 상승이라 그러고요. 밑에는 시상 하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시상 상승에는 써나 약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면이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상 하강 쪽에는 주로 부정적인 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후 관계에 따른 대칭 구조가 보여요. 자, 다 체크했으면 내려가면 우리가 3번 볼까요? 3번 보자. 자, 화자의 현실 인식. 지금은 남의 땅이지만 과거에는 우리 땅, 미래에도 역시 우리 땅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자, 밑줄. 즉 우리나라 국토의 상실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잘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일제강점기지만 먼 미래에는 해방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작품 특징을 좀 받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보세요. 자, 일단은 1년 읽어볼게. 1년.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여기서 이제 딱 체크해야 될 거. 빼앗긴 들. 이거 뭐겠니? 일제 강점기를 말하는 거야.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 국토가 빼앗긴 상황.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얘들아 무슨 법이 보이는 줄 알아? 대유법이 보여요. 대유법이 뭔 줄 아는 사람? 대유법. 좀 몇 번 했었는데.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야. 야, 우리나라 영토 중에 들밖에 없겠어? 들만 있겠어? 아니지. 그러면 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니? 다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기법을 무슨 법이라 한다고? 대유법. 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의미해. 자, 그 다음 봄은 오는가? 자, 봄은 뭐겠어요? 일본으로부터의 광복, 해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물음표니까 뭐의 형식이야 지금? 질문의 형식이야. 됐지? 자, 이제 2연 가보자. 2연 보자.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자, 이제 봅시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여기서 별로 중요한 건 없어. 중요한 게 이거야.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요거 중요해요. 왠지 뭘 것 같아 얘들아? 푸른 하늘, 푸른 들. 이게 뭘까? 희망찬 미래거든.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희망찬 미래라고 하면 뭐겠어요? 광복의 그날 아니겠습니까? 광복을 맞이할 그날,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희망찬 날, 알겠니? 이런 걸 푸른 하늘, 푸른 들이라고 표현한 거야. 됐어? 일단 가르마 같은 논길. 얘들아, 가르마에 신경 쓰지 마. 어? 논길하면 도시가 떠올라, 시골이 떠올라? 시골이지. 그럼 이거야. 가르마 같은 논길. 이런 게 무슨 시어라 그래? 향토적 시어라 그래. 향토적. 시골이 떠오른다고. 향토적 시어.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자, 뭐뭐 하듯,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무슨 법일까? 무슨 법이라 그럴까? 직유법이라 그래. 자, 직유법 비유를 말해요. 자, 이 문단은, 그러니까 2연은 요게 끝이야. 2연은 요거 끝. 자, 이제 3연 가보자.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질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입술을 다문하느라 드라. 자, 일제 강점기를 보여줍니다. 자, 일제 강점기의 불우한 현실이야. 일제 강점기의 불우한 현실. 일제 강점기의 불우한 현실을 보여주는 게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드라 요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들아, 하늘이 입술을 담을 수 있어? 담을 수 없잖아. 그러면 인간이 아닌 걸 인간처럼 표현하는 걸 무슨 법이라 그럴까? 의인법이라 하지.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좀 어려운데 이거 써볼까? 돈호법이라 그래.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돈호법. 자, 돈호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이거 얘들아 뭔가를 부르는 것 같지 않아?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드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니? 불러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법을 돈호법이라 그래. 알겠지? 어떤 대상을 불러가지고 환기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고? 돈호법이라 그래. 알겠니? 그래서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드라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불우한 현실을 보여주는 시구인데 이것을 의인법과 돈호법을 통해 나타냈다. 알겠죠? 자, 이제 갑니다. 자,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가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요거 밑줄.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화자의 비애감을 느낄 수 있다. 화자의 안타까운 슬픔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현재 그 처한 현실이 답답하다는 거죠. 됐지? 자, 이제 사연 갑니다. 사연 읽어볼게요. 자,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한 자국이 뭐냐면 잠시라도야. 잠시라도 안 써도 돼. 잠시라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쫑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자, 요거 밑줄이야.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딱 두 개. 첫 번째는 뭘까? 이것도 향토적 시어야. 향토적 시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직유법이에요. 뭐뭐 같이라고 써있잖아요. 직유법 비유입니다. 자, 향토적 시어와 직유법 비유를 느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지금 사연이죠. 자, 다 했으면 좀 지우고 밑에 연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 썼죠? 빨리빨리 써. 늦게 쓰면 안 돼. 기다려줄 수 없어요. 좀 짧은 작품이면 모르겠는데 길어 작품이. 자, 보자.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보자.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자, 뭐뭐 같은 나오면 뭐예요? 직유법 비유지. 자,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자,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년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가쁘게다라는 거는 기꺼이야. 혼자라도 기꺼이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또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지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자, 이제 밑줄 칩니다. 여기. 야, 얘들아, 뭐가 노래를 하고 뭐가 어깨춤을 춰? 뭐가? 또랑이 뭐야? 또랑물 알아? 시냇물 같은 거야. 알겠니? 그러면 봐봐. 요걸 통해서 첫 번째 또 뭐 할 수 있어? 향토적 시어야.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또랑물. 그럼 잘 봐. 또랑물이 흐르는 소리가 노래고 또랑물 흐르는 모습이 어깨춤이래. 응? 그러면 또랑물이 어떻게 노래를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춤을 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노래랑 어깨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무슨 법? 의인법이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잖아요. 또랑물이 노래를 하고 또랑물이 어깨춤만 추고 간다는 것을 통해서 의인법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의인법. 자, 그 다음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깝치는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아니야. 야 깝치지 마 이게 아니야. 오케이? 재촉하지 마의 방언이야. 재촉하지 마 이거야. 다시 나비야 제비야 재촉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자 아주까리 기름 밑줄 쳐보세요.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자 아주까리 기름은 피마자 기름이라고 해요. 피마자. 네이버에 치면 무슨 풀 나오거든 얘들아. 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요거 이렇게 써면 돼요. 향토적 시어예요. 향토적 시어입니다. 자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지심은 뭘까? 김의 방언이야. 너들 김맨다고 하거든. 이 시골에서 김맨다 농사질 때. 농사질 때 김맨다는 거는 뭔 줄 알아? 잡초를 제거하는 거야. 잡초.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심이라는 건 그냥 농사라고 생각하면 돼. 농사. 알겠죠? 자 지심매던. 자 그들이라 가보고 싶다. 자 그 다음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자 써있죠?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자 이렇게 이제 밑줄 칩니다. 이렇게 밑줄 쳐봐요. 살찐 젖가슴과 같은 이 부드러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대. 이렇게 묶으시고. 자 우리 국토를 우리나라 영토이자 국토를 뭐로 표현한 걸까? 모성애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토를 모성애로 표현한 겁니다. 국토를 모성애로 표현했어요. 모성이 뭔지 알죠? 엄마의 사랑. 알겠니? 엄마가 아기일 때 갓난아기 이렇게 젖을 물리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사랑을 마치 엄마의 마음처럼, 엄마의 사랑처럼 표현했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볼게. 자,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짬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이래. 현재 상황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없다 답을 하려무나. 자 이제 밑줄 쳐.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 자유를 향한 갈망이래. 자유를 향한 갈망, 자유를 향한 의지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야. 근데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갔느냐, 웃어없다 답을 하려무나.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어때 꾀하고 있는데 현실은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없다 답을 하려무나. 그러면 현실은 어때? 현실에 대한 허탈감. 그러면 일제로부터의 광복과 자유를 꾀하고 있고 갈망하는데 현재 현실은 어때?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없다 답을 하려무나. 자, 현실에 대한 허탈감을 보여줍니다. 허탈감. 자, 그 다음 이어서 갑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풋내는 그냥 봄 냄새야.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신령이 지폈나 보다. 자,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별표 쳐놔.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요거 중에. 자,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뭐냐면 얘들아, 기쁨과 슬픔이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거야. 교차.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정서의 시각화를 알 수 있어요. 좀 어렵죠, 표현이. 정서의 시각화. 얘들아, 웃음이란 거랑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이자 마음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웃음이나 서름과 같은 정서를, 마음을 푸른이라고 하는 색채로 시각화시켰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설적 표현이에요. 역설적 표현이에요. 역설법이라는 겁니다. 역설법. 왜? 슬픔과 기쁨은 서로 모순되잖아. 그 화자는 왜 기쁘고 왜 슬프지? 광복을 생각하면 뭐야? 기뻐. 근데 현재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어때? 슬프다고. 알겠지? 그래서 화자는 기쁨과 슬픔의 교차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고. 자, 더불어 밑줄. 다리를 절면서 하루를 걷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화자의 불안정한 정서를 볼 수 있다는 거야. 화자의 안정되지 못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게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는 건 식구입니다. 화자의 불안정한 정서예요. 화자의 불안정한 정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자, 밑줄.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면 이거는 1년에 대한 절망적인 답변입니다. 1년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에요. 1년이 질문이었잖아, 얘들아. 1년이 질문이었지. 그 1년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1년의 질문에 대한 절망적인 답변이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요게 됩니다. 자, 굉장히 길죠? 작품이. 자,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다 했으면 1번 봐봐, 얘들아. 1번.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향토적 소재와 각종 시어를 통해 국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의문형의 제목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의문형이잖아. 그 다음, 시상의 흐름이 전후관계에 따라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5번, 이야기체의 서사적 구성을 통해 끊어주세요. 한번 딱 끊어봐. 자, 국가를 잃어버린 망국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망국의 슬픔을 드러내는 건 맞아. 일제강점기 때니까. 근데 이야기체의 서사적 구성은 아니야. 얘들아, 이야기체의 서사적 구성은 소설처럼 줄거리가 있다는 거야. 이 작품이 줄거리까지 있어? 아니야. 줄거리까지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5번은 뒤에 맞는데 앞에가 틀렸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봐봐. 이 시의 창작 시대를 고려할 때 기억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빨리 기억 봐보세요.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나왔지? 그럼 푸른 하늘과 푸른들은 뭐라 그랬지? 광복된 미래의 조국이라 했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광복을 이룬 조국. 이게 되겠습니다. 자, 3번.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감정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어디 있어? 응? 안 보여가지고 기억. 168쪽에 2연에 있잖아. 푸른 하늘, 푸른들. 찾았어? 네. 오케이. 자, 3번 문제 다시 갈게.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감정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얘들아, 무조건 이게 봐봐. 여기 마지막 년이 부정적이었어, 긍정적이었어? 마지막 년이 부정적이니까 마지막 쪽에 내려 꽂는 걸 골라야 돼. 그럼 몇 번하고 몇 번이 딱 두 개로 되니? 대체적으로 3번 아니면 5번 아니겠냐? 맞아? 둘 중에 뭘 것 같아? 처음에는 좀 희망찼어. 3번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이 시에서 화자의 정서적 불균형으로 인한 내면의 갈등을 형성한 거. 여기 있다. 화자의 불안정한 마음을 보여주는 식구가 뭐였지? 다리를 달며 하루를 걷는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 6번 가보세요. 6번 하나 별표 치자. 자,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빨리 니은 찾아봐요. 찾았어요? 푸른 웃음, 푸른 서름 나왔지? 자, 풀어보자. 1번.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봐봐. 푸른 웃음, 푸른 서러움이 어우러진 시열에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표현 보여? 잘 모르겠어? 울음 있지 얘들아. 울음. 울음. 어디에 들리는 거야? 귀에 들리는 거지. 그럼 무슨 각이야? 청각이지. 맞아? 근데 이게 푸르다고 눈에 보이는 푸르다는 색채적 이미지를 얘기했죠. 그럼 무슨 감각이야? 거기 써있듯이 청각을 무슨 한 거야? 시각화한 거야. 그래서 1번 맞아. 그러니까 정서의 시각화도 맞고 청각의 시각화도 맞다는 거야. 2번. 서로 모순된 감정을 병치하는 역설법이 사용됐다. 맞지? 쌤이 저기 역설법은 그대로 얘기했어. 3번. 반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평화로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평화롭다고? 웃음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옆에 뭐라고 써있니? 푸른 웃음 옆에 푸른 뭐 써있어? 서러움 아니야? 서러움? 서러움인데 어떻게 평화로워? 3번이 틀린 거야. 자, 푸른 웃음은 자연과의 일체감으로 인한 기쁨을 의미하고 푸른 서러움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 거. 자, 초우는요. 아까 작품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자, 해보자. 자, 봐봐. 작품 개감부터 보세요. 자, 자유시, 서정시 필요 없고 전통적, 민요적, 격정적, 애상적, 감상적인데 딱 두 개만 체크. 민요적. 아, 이거 잘 안 나온다. 민요적, 격정적. 딱 두 개만 체크하세요. 자, 민요적, 격정적. 자, 그 다음 주제는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래. 자, 특징. 슬픔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대. 아우 슬퍼! 이렇게 했다. 알겠니? 그 다음 반복과 영탄. 영탄이 감탄사야. 감탄사. 반복과 영탄을 통한 격정적 어조를 구사한다. 격정적 어조. 격정적이 뭐야? 감정을 절제하는 거야? 표출하는 거야? 표출하는 거야. 아,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다음 3번. 7호조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는 민요의 특징이 있다는 거야. 3번의 별표. 7호조가 뭐예요, 여러분들? 7호조. 봐봐. 시에 몇 음절이 나온다는 거야? 7음절. 몇 글자? 7글자. 그리고 또 몇 조가 몇 음절이 나온다는 거야? 5음절. 5개 글자. 알겠니? 7글자 나오고 그 다음에 5개 글자 나온다고. 됐나? 그리고 호흡을 몇 번 끊어? 3번 끊어. 알겠지? 이따 보여줄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7호조와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민요적. 그래서 여기 민요적이라고 써있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때 1등급 노트 내려가 볼게요. 자, 보자잉. 자, 첫 번째 시적 화자의 정서 형상화 방식. 자, 요거 별표. 반복과 영탄을 사용하여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출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냥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김소월 시에서는 임을 보낸 후에 상실감과 슬픔을 체념적인 어조로 표현하는데 이 초혼이란 시에서는 격정적 어조로 표현한대요. 자, 그 다음 자, 돌의 의미 별표 3개.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 돌.
자, 임과의 이별 상황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에 대한 만남에 대한 소망의 극한이 응축된 표현이래. 자, 소망의 극한이 응축된 표현이래. 자, 두 번째, 절개 굳은 아내가 타 지역에 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버렸다는 밑줄, 망부석 설화랑 관련이 있대. 바로 고대가요 정읍사 대표적이죠. 남편이 우리 정읍사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남편이 장사로 갔잖아. 근데 밤이 돼도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죠? 그래서 아내가 그걸 기다리다가 뭐 했어요? 돌이 돼버렸대요. 알겠지? 그래서 그 설화와 관련된 게 이 작품에서 나오는 뭐라고 얘들아? 돌이야, 돌. 이따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시의 또 다른 해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가 배경임을 감안할 때, 자, 임을 부르는 애절한 목소리는 일제에 대한 항거의 소리, 선체로 이 자리 돌이 되어도는 끝내 버릴 수 없는 조국과 광복에 대한 사랑과 의지로 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해석이 크게 두 개라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으로 인한 그리움. 알겠니? 또 두 번째는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일제에 대한 뭐야? 저항. 광복에 대한 뭐야? 희망.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작품을 가볼게요. 자, 봅시다. 자, 좀만 화이팅. 자, 일단은 얘들아 1년부터 봐봐. 한번 읽어볼게.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딱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여러분들 크게 두 개다. 크게 세 개다. 크게 세 개. 첫 번째 뭐니? 딱 봐도 얘들아. 이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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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여. 그렇지 않냐? 그러면 이거 뭐야? 뭐 하고 있지? 아따 잘 안 나오네. 뭐 하고 있어 얘들아? 반복하고 있어. 반복. 반복하고 있어요. 자, 반복법이 보인다는 거야. 쓰고 있어요. 자, 오케이. 그리고 부서진, 헤어진, 주인 없는. 자, 이렇게 좀 빼볼래? 이렇게. 자, 부서진, 헤어진, 주인 없는. 이거는 임의 부재를 인식한 시어야. 그러니까 화자 옆에 사랑하는 임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인식하는 시어가 부서진, 헤어진, 주인 없는 요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들아, 이름이란 거는 사실 주인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주인이 없다 그러는데 옆에 또 이름이라는 거니까 여기는 사실 또 우리가 무슨 법을 엿볼 수 있을까? 잠깐만. 여기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서 역설적 표현도 엿볼 수 있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역설적 표현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됐습니까? 자, 이제 2연을 가봅니다. 2연. 자, 심중에, 심중이라는 거는 마음속이야.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자, 그래서 딱 체크할 거 두 개. 자, 끝끝내 마저 하지 못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화자의 어떤 정서를 알 수 있지? 안타까움, 후회, 이런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나 이미 나를 떠날 때, 떠나기 전에 널 엄청 사랑했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움, 후회의 정서를 느낄 수 있고. 자, 똑같아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자, 바로 뭘 또 합니까? 반복법이죠. 똑같이 반복법. 자, 반복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외치고 있다. 자, 그게 반복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1, 2연 어렵지 않아. 자, 이제 3연으로 가봅니다. 3연이 조금 복잡해요. 자, 보자. 붉은 애는 서산바루에 걸리었다. 자, 밑줄 쳐봐.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거 좀 어려운 거야, 얘들아.
자, 붉은 해가 나왔으니까 밤이야 낮이야? 해. 낮이잖아. 근데 서산마루에 걸리는 거는 해가 뜨고 있는 걸까 보통 지고 있는 걸까? 여기서는 지고 있는 걸 의미해.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선아.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단순한 그런 시간적 배경이 아니에요. 여기서 낮은 뭘 의미하냐면 삶. 인간의 삶. 그리고 밤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이야. 데스. 알겠지? 자, 결국 저기 써있는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는 것은 낮과 밤 또는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자, 사슴의 동그라미.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대. 내가 하나 물어보자. 진짜 사슴이 우는 걸까? 사슴을 보고 있는 화자가 우는 걸까? 화자가 우는 거야. 화자가. 그럼 화자의 감정을 사슴에 투영시켰지. 이런 걸 무슨 상관물이란다 그랬어? 객관적 상관물이란다 그랬잖아. 오케이? 또는 무슨 이입이라 하지? 나의 감정을 어떤 특정 사물이나 자연물에 집어넣는 거야. 그걸 무슨 이입이라 그래? 감정 이입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자 감정 이입입니다. 상관물이자 감정 이입도 써주세요. 이렇게. 자,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자, 뭐 이건 별로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간다. 우리 4연 가볼게요. 4연. 서름의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의 겹도록 부르노라. 똑같이 또 무슨 법이에요? 똑같잖아 얘들아. 무슨 법? 방법법. 이미 그립다. 입을 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밑줄 쳐야지.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밑줄 쳐야지.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거리감을 느낄 수 있죠. 거리감.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잖아. 자, 중요한 거 똑같아. 여기서도 하늘은 뭘 의미하는 줄 알아 얘들아? 하늘. 이거 단순한 그냥 자연물로서의 하늘 땅이 아니야. 뭘까? 하늘과 땅. 이승. 이거 뭐래? 저승이래. 그럼 이승은 결국 뭐예요? 삶. 저승은 뭐야? 죽음이 되겠지? 자, 됐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여기 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 근데 화자는 죽은 사람, 그러니까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은 죽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꾸 죽음과 삶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이거 내려가야 되는 거야. 마지막. 자, 잠깐만.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자, 아까 우리가 체크했죠. 돌 별표 3개. 이게 무슨 석이라고? 망부석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뭐가 돼버렸다고? 돌이 돼버렸다고 그랬죠? 망부석. 자, 이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러면 결국 이 망부석은 뭘 의미하는 걸까? 영원한 사람이야. 영원한 사람. 이걸 시대 상황으로 생각하면 뭐겠어? 우리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나를 뭐하겠다? 희생하겠다. 그런 소리인 거죠. 오케이? 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무슨 법 똑같이? 암호법. 암호법. 자,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우리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 자, 1번 보십시오. 1번 봐봐 얘들아.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아 성찰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여기서 뭐 자기 반성하는 내용이 나오니? 안 나와요. 1번 때. 자, 전통적 민요조를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7호조 3음보라 했지. 잠깐 봐봐. 얘들아 자 봐봐.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오케이? 그럼 몇 글자야? 첫 번째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럼 몇이야? 5지. 몇 조? 7호조라 그래. 이게 모든 연에 들어가진 않아. 알겠니? 이거 이해 갔어? 자, 그리고 자 선체로 끊고 이 자리에 끊고 돌이 되어도 끊고 다시 선체로 끊고 이 자리에 끊고 돌이 되어도 끊고 몇 음보? 3음보. 알겠니? 음보는 띄어쓰기랑 일치하는 게 아니야. 호흡하는 거야. 부르다가 끊고 내가 죽을 끊고 이름이여 끊고 몇 음보? 3음보. 됐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동그라미 2번. 전통적 민요조를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뭐라고? 7호조 3음보. 됐니? 자, 3번. 비통하고 처절한 절규의 어조가 드러나 있고 시적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상대방을 부름으로써 대상의 부재를 실감나게 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 이 시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건 답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4번 보세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야, 얘들아,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니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오케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있어? 반복되고 있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 3번 별표 쳐요. 3번 별표. 자, 이 시를 보기의 각 요소와 관련지어 감상했을 때 A의 관점으로 따른 감상을 고르래. A가 뭐예요? 여러분들 빨리 A가 뭐예요? 빨리 보기에서 A가 뭐야, 얘들아? 현실이지? 네. 그럼 현실은 뭘 것 같아? 시대 상황을 보라는 거야. 시대 상황. 아까 이 시대가 언제라 그랬어요? 일제강점기. 그러면 4번 볼까? 일제강점기라는 현실 시대상을 고려한다면 임을 부르는 애절한 목소리는 일제에 대한 저항과 광복에 대한 의지로 볼 수 있다. 맞겠지? 현실로 봤으니까 4번이 정답인 거야. 이해 가나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하자, 얘들아. 6번 가보세요. 6번 별표. 자, 우리 사면이래. 사면이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사면. 요거였어요, 요거.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혼자 앉은 산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자, 그러면 1번. 시적 화자의 처절한 슬픔과 고독감이 보인다. 2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낮과 밤으로 표현했다. 3번. 객관적 상간물과 감정이입을 통한 시적 화자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5번. 입의 죽음으로 인한 시적 화자의 허탈한 모습도 보인다. 4번. 감각의 전이가 뭘까, 얘들아? 감각의 전이가 뭘 것 같아? 감각적 심상이야. 뭐 시각의 청각화, 청각의 촉각화 이런 것들. 오케이? 자, 여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6번에 4번과 같은 감각의 전이는 없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다. 자, 여기까지.